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0명 추가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2배 등 급격한 환자가 있을 때죠. 우리와 단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영국에서도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모든 펍과 바, 식당은 배달 및 포장 영업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3단계로 격상되면 PC방, 공연장, 미용실, 결혼식장 등 거의 모든 게 셧다운됩니다. 현재 한 주간 지역 발생 평균은 774.7명으로 최소 기준인 800명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4일 중 3일이 이 기준에 들면서 빠르게 충족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는데요.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값보다 전세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부동산 전망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봄쯤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이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겨울이 더욱 큰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이 예전과 다르게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그 이후 지역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박태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서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휴가를 권고받았고 또 7월까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사회복지관 등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시설 중 약 한 99% 이상이 좀 휴관하였고 지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금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제공자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올 초부터 여름까지 이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죠. 네. 지역구로 계신 양주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저희 양주 지역의 대부분의 복지관도 문을 닫은 상태고요. 예. 그렇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적 돌봄 서비스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후원금품 지급이나 생필품 키트 전달, 급식 등과 같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지금 현재 비상 운영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돌봄 서비스를 포함해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으로 갈수록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복지관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예.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교육과 조직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그 돌봄 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역마다 이런 종합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이 시설은 충분히 있는 편입니까? 뭐 이게 뭐 복지관을 뭐 개수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현재 뭐 아동, 노인, 뭐 장애인, 뭐 여성, 청년, 뭐 서비스 대상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복지관과 시설들이 이게 좀 설립 운영되고 있고요. 예.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지역사회 복지관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예. 지역 내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비중이 이제 뭐 복지관의 개수로 따지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관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지역 복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 사회복지관의 고유 기능의 강점을 토대로 예. 서비스 기능을 조정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그 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관 수보다는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지역 복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복지관도 상황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사회복지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예.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이 거점 공간으로서 올바른 방향성을 좀 정립하자라는 그런 토론회였고요. 예.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뭐 부모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예. 뭐 심리 방역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든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복지관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복지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복지 서비스에도 이제 물론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위의 이제 복지 서비스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한다거나 또한 그 위기가정 사례 관리는 이제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은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비대면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지역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제 예를 들면 비대면 이제 서비스 현황으로는 이제 가족 기능을 강화를 위한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노인 정서 지원을 위한 이제 뭐 악기 영상 교육 그리고 뭐 찾아가는 뭐 한글 교육 뭐 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뭐 그런 뭐 비대면을 활용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 있어서는 비대면 서비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빨리 이게 마련돼야 된다고 그런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가 계속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코로나가 뭐 진정된다고 이 향후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뭐 당분간 코로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전환한다든지, 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뭐 최소한으로 이룬다든지, 뭐 이런 급변한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좀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얘기가 됐나요?
네, 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뭐 가장 공감대가 컸던 부분은 이제 지역 자원의 이제 네트워크와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이 뭐 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으셨고요. 예.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의한 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셨고,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지관의 뭐 규모와 개수보다는 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이 기본소득 연구 포럼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동으로 의견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고 예. 또 3단계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또 이런 그 상황에서 계속 그 확진자가 추가로 증가하고 있고 언제 그 코로나가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인분들의 피해와 고통은 뭐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의원들의 그 일부 의견이 맞는 분들이 이 코로나 잡고 뭐 경제 살리는 경기 도민운동 제안과 함께 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이제 선별적 방식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올해 그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관심도 역시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경기도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경기 그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고, 당시만 해도 이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면서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됨으로써 기본소득의 평가가 좀 변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비교적인 긍정적 그 역할을 했는데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도 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로나19 네. 상황이 끝나고도 이 기본소득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저는 뭐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뭐 4차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자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예. 또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저희 정부에서 이제 펼치고 있고요. 이 시행에 따르면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고요. 기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바뀔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그 분들은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하다 이렇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올 것이고 불평등에 대한 해소 요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불안정한 삶의 변화에 대한 떠오르고 있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만의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연구 영역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계속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네네. 자, 올해도 곧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내년까지도 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역사회복지관의 방역사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향후 이제 기초
지자체 단체와 이제 저희가 충분한 많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의원님들과 함께 이 또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이 필요한 조례 제정을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예. 또 사회적 약자, 특히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제 특별교통수단 문제점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논의 연구를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전문가들의 그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좀 연구 포럼 활동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복지 네.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 만나보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2020년 12월 22일까지인데요. 미리 2022년까지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일에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과 더불어 보증금도 10%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주택임대차 제도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올해 7월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계약갱신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도 과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 주택임대차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만큼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번,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 2번, 적용되지 않는다. 저도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뉴스를 좀 자세히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아닙니까? 네, 정답은 1번,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입니다. 예. 네,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번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7월 31일에 시행된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제도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예.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에 보증금 등의 증액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러한 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7월 31일 시행 당시에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시행일 이전에 계약갱신을 합의했더라도 최초의 전세 계약이 12월 20일까지 존속 중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갱신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전세 계약이 1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도 있는데요. 예.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의 통지 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한테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10시 34분에
2차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징계위 심의가 시작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총장은 불참을 했고요. 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결론을 낼지는 해봐야 알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한중 직무대리 기피를 신청했고요. 윤 총장 측에서는 윤 총장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증인신문 앞두고 징계위 구속 놓고 또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조금 전에 10시 34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운명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복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 군포 아파트 화재 때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사다리차 의인이 LG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 1일 군포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사다리차로 주민 3명을 구조한 한상훈 씨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던데 굉장히 감사하고요. 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1부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영하 11.1도입니다. 자, 오늘 더 춥다고 합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매서운 한파.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은 영하 24.7도, 충북 제천 영하 18.8도, 철원도 영하 1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영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응답하라 1998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김아림 선수가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US 여자 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1998년 박세리 선수 이후 통산 11번째라고 하는데요. 1998년 그때 기억하시는지요?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고요. 큰 기업들이 툭툭 쓰러지면서 국가적으로나 가계에 엄청난 충격이 왔었죠. 자, 제가 김아림 선수 US 여자 오픈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1998년 그때 박세리 선수가 해저드에서 한 맨발샷 기억하시죠? 박세리 선수는 연장전까지 간 끝에 끝내 우승을 일궈내면서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인데요. 김아림 선수도 마지막 16번, 17번, 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만들어내면서 한타 차에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아림 선수 우승 축하드리고요. 국민 여러분 힘을 다시 한번 내보시죠. 네, 세 번째 숫자 당황스러운 30분입니다. 어제 저녁이죠. 유튜브 보다가 갑작스러운 접속장애에 당황한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 오류는 약 30여 분간 지속됐고 구글과 구글 플레이, 지메일 등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오늘 아침 유튜브 서비스는 정상화됐고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며 해킹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할 때도 보이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네요.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2배입니다. 요즘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마다 갑작스레 오른 건강보험료를 항의하는 민원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 말부터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보고 화들짝 놀란 지역 가입자들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월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공시가격인 1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되고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라도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어섰죠.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 생활자나 자영업자 등은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건보료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법이 개정된 건데
당분간 일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분은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이후 3달 동안 아파트 매매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이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의 노도강 지역에도 고가 전세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전망인지, 자, 내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나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민 중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한 분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참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그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고준석 TV 운영 중에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동영상이 한 120편 정도 게시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비롯해서 2030 세대 종잣돈 마련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 마련, 또 이제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이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게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유튜브입니다. 네, 일주일에 2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1년 정도 됐잖아요. 작년 이맘때쯤 개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 많이 늘었습니까? 구독자는 뭐 의외로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늘지 않았다고요? 네, 한 10,000명 정도. 그래요? 유튜브 어려워요. 네,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8월 이후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전세값이 매매값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KB국민은행 리본에 따르면은요. 지난 9월엔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9%로 매매 가격 상승률 대비 0.09%포인트 높았어요. 그런데 10월 달 들어서면서 이 폭이 0.62%포인트로 커졌고요. 급기야 이제 11월에는 1.2%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공급 부족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로 좀 이동한 거 아닙니까? 전세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주요 이제 뭐 근본적인 건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세 가지 주 원인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하나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예전엔 이제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이자 소득으로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거든요.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0.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90만 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사실 이거를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 물량이 줄어드니까 대기 수요자는 계속 있는데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금리를 꼽으셨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전셋집에 계속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매물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2년 이상 이제 실거주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규 또 이 전세 물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월세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월세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월세 가격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유세가 월세에 스며들어서 이제 전가가 되는 걸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518번님도 월세도 엄청 오르고 매물도 없다고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죠. 우선 이제 전세 가격 상승폭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그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은요, 전세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체 전세 거래량이 지난 7월 13,392건에서 8월에는 1,289건, 9월에는 8,157건, 10월에는 8,201건, 11월에는 5,735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무려 11월 달이 7월 대비 지난 7월 대비 42%가 줄어버렸어요. 절반 가까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노원구거든요. 노원구의 거래량을 살펴봤더니요. 물론 이 자료도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989건에서요. 8월에는 764건, 9월에는 669건, 10월에는 672건, 11월에는 484건, 무려 7월 대비 48.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한번 이 지역의 이제 아파트 단지를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조금 살펴봤더니요. 노원구 중계동에 가면은 건영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8일이죠. 그러니까 12월 8일 날 8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경우 7월 전세 계약이 체결된 8건, 7월 달에 이제 8건이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평균 가액이 5억 5천에서 6억 3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억 2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지난 8일 날 계약된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 11월 24일 같은 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기가 이제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 상계동의 또 다른 단지 주거 6단지를 보면은요. 전용 면적 58.01제곱미터의 경우 11월 전세는 3억 2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공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전세 최고가액은 2억 2,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데 약 이제 9억 9,500만 원 정도가 이제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지난 11월 3일 같은 평형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되어 있고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강북구인데요. 미아동에 가면은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1단지 여기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 이 전세 가격이요. 지난 11월 9일 날 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5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이제 많이 또 올랐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난 11월 10일 거래된 이 아파트 같은 평형 매매 가격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도강 지역은
흔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특히 노도강 지역, 특히 이제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평가가 되는 곳인데, 다만 이제 서울 중심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약간 이제 다소 떨어지는 지역, 차가 이제 정체가 많이 돼서 그랬는데 교통 환경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많이 될 지역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기존에 이제 1, 4, 7호선 지하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3개의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경절천 노선이 지난 7월에 착공이 됐어요. 바로 이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동북선 경전철이죠. 이게 이제 2025년 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여겼던 중계동, 특히 이제 은행 사거리가 여기 교통 사각지대였죠. 은행 사거리를 비롯한 노원구, 강북구 일대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GTX C 노선이 의정부에서 이제 수원역까지 가는 GTX C 노선인데요. 여기 예정 잠정역으로 창동역으로 이제 거쳐가게 돼 있어요. 창동역을 거쳐서 삼성역, 양재역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상계동 지역은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약 3만 5천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상계동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이제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매 수요도 몰리고 있고 전세 수요도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노도강 가야 됩니까? 노도강으로 이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노도강 지역도 향후에 교통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오르겠네요. 오른다기보다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작은 계획이 서 있는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면 발생되는 문제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요. 우선은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자극하게 돼서요.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80%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깡통 전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 가격이 혹시라도 10%에서 20%만 떨어지더라도 전세돈을 돌려받는데 무지 애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춰놓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 대비 80% 넘는 곳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전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집을 구하는 거고 전세 가격은 그로 인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저는 참 내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저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내년에도 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하고 뭐 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예. 현상이 뭐 확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의 경우 이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중위 가격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에서 아파트 가격 또 매매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이렇게 이제 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노원구 상계 중계동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 상승세는 예. 내년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이겠죠. 공급이죠, 공급. 예.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에도 그 상승세는 뭐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서울의 비싼 전세를 사느니 계약을 하느니 네. 수도권 좀 벗어난 지역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네. 지금 4804번님도 파주, 운정, 신도시 한 달 사이에 엄청 급등했는데 향후 변동이 있을까요라는 질문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주, 운정은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곳 거기 이제 마지막 출발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가격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파주는 사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 난민들이 지금 그런 지역으로 가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뭐 서울로의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인 경우라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오른다기보다도 실수요자가 이제 교통환경, 광역 교통망이 갖춰진 곳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김포, 파주 이런 쪽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김포, 파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김포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김포 지역도 사실은 이제 김포 경전철이죠. 골드라인이 지난해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그 역사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꽤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매수세는 뭐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518번님, 저는 정부 말 듣고 집값 내린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팔았더니 제가 집을 팔고 나서 4억이나 폭등했습니다. 월세도 못 구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다주택자 투기로 몰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시장경제 원칙을 따랐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이제 뭐니 하더라도 규제보다는 가격을 잡는 데는 공급 정책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784번님, 내년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가까운 곳에 괜찮은 매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도 아주 일부이긴 한데 전세 대출로 마련한 상황이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서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봤는데 한도는 얼마나 변동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기존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요. 주택을 이제 매수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9억 원 이하이냐 초과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갈리는데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는 40%까지, 초과는 20%까지 LTV가 적용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30%로 이렇게 이제 달리 적용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로 오르면서 빌라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빌라 지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에 빌라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파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작은 기획에 맞춰서 빌라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예. 처분하고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지금 뭐 처분해서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는 뭐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뭐 부유하면서 제2의 이제 내 집 마련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요? 네. 예. 2189번님, 예.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사인이 왔네요. 시간 금방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